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 핵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세계의 파괴자인 죽음이 되었다. 인류의 비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과학기술, 비단 과학자들만의 윤리의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서 기술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14회를 맞이한 Sci-Fi is Dead.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가이드밤 전시를 통해 선보였었던 저의 신작 M44 스타크루저 작업과 그 파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패션 피플 파티 피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한남동 패션 메카 들어오세요. Fly,
저는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주 수입원은 다른 음악가의 음반 작업의 후반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사운드 엔지니어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번 M44 스타크루저 작업에서도 저의 스튜디오 엔지니어로서 이상향 혹은 개척하지 못했던 바이닐 제작 스튜디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한 5년 전만 해도 스튜디오로서 투자할 만한 기계가 다이렉트 메탈 마스터를 깎을 수 있는 선반이었는데요. 유서 깊은 독일의 프로 오디오 제작사 노이만에서 1970년에 출시했던 VMS-70이라는 기계입니다. 바이닐은 결국 음의 파형이 골로 새겨지는 물리적인 음반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적인 부분이 커요. 원래 음반을 제작할 때 오디오 신호는 주로 전기 신호로만 가공되고 믹싱되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매체로서 바이닐을 복제해낼 수 있는 원판을 만들려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선반이 필요했던 거죠. 메탈 마스터를 만들 수 있는 선반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락커 플레이트라고 하는 합성 수지판의 사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금속으로 주형을 떠서 복제용 스탬퍼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합성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의 경도는 그 커팅 헤드로 조각을 했을 때 어떤 고해상도의 정교한 사운드를 담아내기에는 어딘가 약간 뭉툭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음질로서도 좀 멍청했고 정확한 느낌이 나지 않았죠. 근데 메탈 마스터라는 게 개발되면서 바이닐 음반으로도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다이렉트 메탈 마스터 기술이 나온 이후로는 이 과정이 없어지고 선반에서 바로 복제용 스탬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탬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도장, 그야말로 찍어내는 원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금속에 직접 기록하는 만큼 일반적인 오디오 앰프와는 파워가 다른 고출력의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커팅 헤드라고 불리는 금속을 깎아내는 장비. 그러니까 재생으로 치면은 이제 카트리지, 스타일러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늘. 그것의 반대로 오히려 금속을 처음부터 깎아내는 바늘인 거죠. 주로 사파이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스테레오로 나오기 때문에 줄이 혹시 두 줄로 돼서 바늘이 두 개를 읽는 건가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한 골의 좌우 신호를 합쳐서 그걸 다시 분리해내는 기술로 골을 새기기 때문에 그런 컨버팅을 거쳐서 커팅 헤드에 오디오 신호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선반 중에서 압도적인 해상도와 편리성, 적은 오류로 인해 노이만의 VMS-70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CD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바이닐 앨범이 팔리지 않게 될 무렵 수많은 마스터링 선반들도 창고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일반적인 음향 엔지니어 이상의 기계공학적 지식과 스킬이 필요했던 바이닐 마스터링은 그 오래된 장인들이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됨으로써 계보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다시 이 LP 열풍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몇 남지 않았던 바이닐 제작 업계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수요에 의해 돌아가게 되었고, LP로 앨범 하나 만들려면 1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전에는 고철값으로 팔리던 VMS-70이나 VMS-80의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한 5년 전만 해도 VMS-70 매물을 이베이나 리버브닷컴 등 중고 음향 장비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가격도 2억 원 이하의 가격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물도 싹 들어갔고 가격도 2~3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이런 VMS-70을 주로 다루는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저는 그리고 싶었고, 제일 아래층 한 켠에 공간을 마련하여 그리게 되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은 음향 장비보다는 의료 장비 같은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전 원반 옆으로 레일 위에 올라가 있는 커팅 헤드와 진공 흡입관, 그러니까 새겨진 골을 확인하는 현미경, 이 특히 현미경이 이게 음향 장비인지 의료 장비인지 헷갈리게 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안경집에 있는 검안 장치라던가 렌즈 확인하는 그런 장비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본체 옆으로는 또 따로 렉장이 있어서 시그널 컨버팅과 증폭, 바이어스의 미세한 조절 등을 해내는 장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렌더갱의 빅 펀 듣고 오셨습니다. 전통적인 바이닐 마스터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반을 제작하는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최종 기록 매체를 보통 7인치 릴투릴 테이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요즘 얘기는 아니고 70년대, 80년대 어떤 음향사에 있어서 가장 사운드가 완성되었던 아날로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스튜더나 암펙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투트랙 레코더로 최종 믹싱본을 담게 되고요. 그 릴테이프를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보내게 되면 릴테이프 재생기에 꽂아서 최종 믹스 신호를 마스터링 트랜스퍼라고 불리는 콘솔을 통해 선반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통 스테레오 사운드는 트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우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LP의 그루브는 두 개의 길로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둥근 원반에 길을 내게 되면 양쪽 서로 평행하게 출발을 해도 결국 길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지름이랑 둘레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곡률도 바뀌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트랜스퍼 기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단순히 오디오 신호를 선반에 넣는다고 이게 제대로 깎이는 게 아니라 곡률에 맞춰서 왜냐하면 파형도 그 위상에 있어서 위아래 그러니까 파형이 보통 오디오 신호다라고 하면 위아래로 볼록볼록하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곡률에 맞춰서 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기계가 마스터링 콘솔에 꼭 있었던 것이죠. 스테레오 사운드를 하나의 그룹으로 새길 수 있는 기술은 20세기 초중반에 스테레오포닉 그러니까 두 개의 입체적 사운드의 파이오니어 앨런 블룸레인 박사가 개발했습니다. 레이터럴 신호와 버티컬 신호로 바꾸는 기술인데요. 파형을 좌우로만 새기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새겨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신호를 그러니까 좌우로 만들어져 있는 신호를 가운데 신호, 양쪽 신호 이렇게 두 개로 컨버팅을 하는 기술인데요. 우리의 귀는 각각 좌우로 듣지만 우리의 뇌는 가운데서 나는 소리, 양쪽에서 나는 소리로 따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스피커 두 개에서 동시에 나오지만 마치 가운데에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착안해서 믹싱된 음원의 좌우 별도의 신호를 서로 합친 신호와 서로 상쇄시킨 신호로 나누어서 좌우로 새기는 레이터럴 신호와 위아래로 새기는 버티컬 신호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Baby, give me a
Earth, Wind and Fire의 Fall in Love with Me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컨버팅된 신호는 노이만 VMS-70의 앰프로 전달되고 금속도 깎을 정도의 고출력으로 증폭돼서 커팅헤드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탈 원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층별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리랑 니켈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메탈 원판을 커팅헤드가 조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오차도 사운드의 오류를 만들기 때문에 선반은 아주 정밀해야 하죠. 회전 모터 같은 것도 오차 없이 정교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금속을 깎으면서 나오는 가루들이 다시 골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커팅헤드 옆에는 진공 흡입 장치가 필수로 달려 있습니다. 메탈 스탬퍼는 바이닐의 각 사이드별로 2개를 조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2개의 스탬퍼가 제작되면 그것을 바이닐 복제 공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원반의 가장 좋은 점이 이 복제가 굉장히 쉽다는 점인데요. 스탬퍼는 프레싱 머신 위아래에 끼워지고 말랑말랑하게 되어진 염화 비닐, 그러니까 바이닐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염화 비닐 수지를 스탬퍼 사이에 놓고 그야말로 와플 찍듯이 찍어냅니다. 그렇게 납작해진 원반의 바깥쪽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원형의 커터가 따로 잘라내는 작업까지 하고 그 위에 라벨을 붙이면 바이닐이 드디어 탄생하는 것이죠. 이 프레싱 머신의 종류가 크게 2가지라 바이닐 마스터링 스튜디오 옆에 직접 손으로 찍는 와플 기계 같은 프레스 머신과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만드는 프레스 머신 2가지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즘도 1장, 2장 이렇게 찍어내는 기계, 그런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약간 수작업으로 하는 공장들은 사람이 손으로 찍는 스탬퍼도 많이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가 있으면 처음부터 합성 수지도 자동으로 놓아주고 위아래로 찍고 나서 그 찍힌 판을 한 군데에다 모아주는 작업까지 거의 이렇게 자동화된 진짜 공장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밀 기계공업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s the sense in sharing this one and only life? Ending up just another lost and lonely wife. You count up the years and they will be filled with tears. Love only breaks up to start over again. You'll get the babies, but you won't have your man. While he's busy loving every woman that he can. Say I'm gonna leave 100 times.
그들이 온다. 기다려 왔다. 송수동 핫플레이스 러스 스테이션. 대피 힙스터 주정뱅이 환영. 주차는 안 돼요. 사이파이 이즈 데드 나잠수입니다. 선거철이네요. 서울 곳곳은 선거운동을 하는 소리들로 시끌시끌합니다. 이미 사전투표는 완료되었고 본 투표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가진 생각으로 소신껏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크레이트 디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음반의 브레이크 비트를 유지해내는 기술로부터 유래한 힙합이 부흥하면서 힙합 프로듀서들은 전보다 샘플링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다른 프로듀서나 DJ가 샘플하지 않았던 희귀 음반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레전더리 힙합 프로듀서 말린 말로부터 시작된 이런 샘플 디깅과 샘플링 머신 사용법은 바이닐 음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M44 스타크루저의 한 섹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쪼개놓았던 가운데 부분은 1990년 뉴욕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던 레코드 컨벤션의 한 장면을 담았는데요. 그때 당시 샘플링 구루로 유명했던 피트락이라던가 프로듀서 버그와일드, 살람 레미,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의 큐팁, 그리고 버스터 라임스 등 유명 힙합 아티스트들이 서로도 희귀한 음반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장소입니다. 당시는 이미 바이닐 앨범의 판매가 CD로 가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재고 처치를 위한 느낌으로 우유 박스에 담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었는데요. 이 우유 박스 속 레코드들을 뒤지는 모습 때문에 크레이트 디깅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로 서로 음반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도 있을 정도였다는데요. 그런 열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1990년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고증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크레이트 디깅으로 유명했던 레전더리 DJ들을 담아보고 싶어서 DJ 섀도우도 넣어보았습니다. 섀도우의 아이코닉한 의상, 선캡과 노스페이스 바람막이었는데요. 그것도 비슷하게 재현해서 그렸었죠. 곳곳에 배치되어 있거나 뮤지션들이 들고 있는 앨범 커버들은 사실 직접 그려넣은 것은 아니고 디스코그.com과 whosampled.com에서 해당 뮤지션들이 샘플했던 원곡 앨범들의 썸네일을 다운받아서 삽입한 것입니다.
GQ의 디스코 나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힙합 DJ 프로듀서들이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다루고 싶었었거든요. 턴테이블에 올려진 앨범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샘플러에 기록을 하고요. 그 샘플들을 편집하고 가공해서 그 위에 드럼 머신이나 그루브 박스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레이어링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샘플러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명한 기계들 위주로 나열하고 싶어졌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악기 같은 것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번 작업에도 저의 재미를 위한 파트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샘플러들을 나열하는 방을 하나 마련해봤습니다. 최초의 샘플링, 사실 최초의 샘플러의 개념은 논란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머신은 1979년에 출시된 호주의 페어라이트사의 CMI라는 기계였습니다. CRT 모니터, 모노크롬의 CRT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건반으로 구성된 이 기계는 시퀀서가 내장되어 있었고 8비트의 해상도로 아주 짧은 분량의 사운드를 샘플하여 시퀀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펜으로 화면을 터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였는데요. 그 인터페이스가 워낙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뮤지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죠. 신개념의 미래로 가는 악기 뭐 이런 느낌으로, 물론 가격은 당시에도 12,000달러 정도였으니까 요즘 가격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쯤 하는 초고가의 악기였습니다. 12,000달러가 아니네요. 12,000파운드였습니다. 허비 앤콕이나 뭐 피터 가브리엘 그리고 브라이언 이노 같은 진보적인 뮤지션들이 사용해서 유명해졌죠. 이렇게 페어라이트 CMI가 한 켠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두 번째로 그려놓은 샘플러는 이뮤라고 하는 회사에서 출시했던 에뮬레이터 2라는 샘플링 키보드입니다. 페어라이트 CMI와 린드럼 LM1에 영감받아 제작된 본격 샘플링 머신이고요. 페어라이트에 비하면 훨씬 작은 부피, 가벼운 무게, 그리고 편리한 사용성,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수많은 뮤지션들이 애용하게 됐죠. 반젤리스, 텐저린 드림, 디페시 모드 등등 전자 사운드의 어떤 원조들이 이 에뮬레이터 2 키보드를 사용하게 돼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샘플링 머신인 SP1200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에뮬레이터를 출시했던 이뮤에서 나온 샘플링 기반의 시퀀서인데요. 키보드는 따로 달려있지 않고 이 샘플 트리거링을 통해서 루프를 짤 수 있고 패턴을 만들 수 있었죠. 말리말이 힙합 프로듀싱에 사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에뮬레이터를 만든 이뮤에서 이 1200만의 12비트 샘플링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이닐에서 샘플한 사운드를 더욱 멋있게 만들어주는 소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기계들도 이 시절 SP10이나 SP1200에서 나오는 칩튠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디지타이징 사운드요. 이 칩튠 사운드만을 찾아내는 수많은 복각 기계들도 등장을 했고, 저도 사실 음반 만들 때 어떤 레전더리 프로듀서가 이 SP1200에서부터 나온 소리들을 샘플화한 그 샘플팩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사실 비싸서 SP1200은 가져볼 생각도 못했고요. 이 기계 덕분에 힙합 프로듀서들은 더 이상 스튜디오를 가지 않아도 멋진 비트를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샘플링 타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33rpm짜리 긴 LP들을 45rpm 스피드로 빠르게 레코딩을 하였고, 그것을 다시 이 SP1200 내에서 제일 느린 속도로 슬로우 다운 시켜서 재생시키는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서만 나오는 특별한 사운드가 바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힙합 비트의 독특한 느낌인 것이죠. 그러나 SP1200의 시대는 1989년 등장한 아카이사의 MPC로 인해 끝나게 됩니다. 그 전부터 드럼 머신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로저 린, 그러니까 린드럼이라고 하는 드럼 머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로저 린이 직접 디자인한 MPC-60은 샘플링 해상도를 비약적으로 늘렸고 짧은 샘플들로 루프를 디자인하기 편리했으며 그 이전 샘플러들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6개, 그러니까 4 곱하기 4의 드럼 트리거 패드는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 뒤 출시됐던 뭐 MPC 2000은 제이 딜라, 뭐 칸예 웨스트 등이 주로 사용했던 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 그림상으로 별로 티는 안 나지만 보스, 그러니까 롤랜드사죠. 롤랜드사의 SP303도 조그맣게 그려 넣었습니다. 제이 딜라가 병상에서 303만으로 45rpm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도넛 앨범의 수록곡 대부분들을 만든 사실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303만의 독특한 이펙터 사운드, 그러니까 이 303은 인터페이스가 진짜 이상해요. 이게 대체 시퀀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펙트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이 느낌이 메뉴 다이빙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딱 필요한 느낌도 전혀 없어 보이고 뭔가 트리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라서 불친절하긴 한데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것에서 오는 심플한 아이디어 진행과 그리고 독특한 보스 303만의 이펙터 사운드와 컴프레션 사운드가 이 수많은 뮤지션들의 매력을 만들어준 것이죠. 프로듀서 매드립도 매드빌런이 앨범의 대부분을 303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갑자기 그 303의 후계 기종이 404인데요. 롤랜드가 이걸로 재미를 좀 보니까 SP404 마크2라고 하는 요즘 최신 이 후계자를 출시해서 굉장히 리셀 가격이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저는 조금 거품이라고 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20년 전에 이미 수많은 샘플링 구루들이 사용을 했다는 점이죠. 그 외에도 아카이 S950이라는 샘플러라던가 그루브박스인 TR-808, 909 등 그런 레전더리 장비들을 작업실 곳곳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당시는 샘플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가 주로 플로피 디스크, 그러니까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용량도 적고 자기로 된 그 플로피 디스크만의 사운드가 있거든요. 찍찍찍찍찍찍찍찍 하는 그 사운드. 그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샘플들을 저장했기 때문에 당시 뮤지션들의 작업실에는 온통 디스켓이 널려 있었습니다. 스피커는 90년대 업계 표준 제넬렉 1031을 그려넣었고요. 마찬가지로 각각 박스들에는 수많은 레전더리 샘플 원본 앨범들도 배치를 했습니다.
힙합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이 딜라인데요. 제이 딜라만의 독특한 그루브와 샘플링 테크닉은 후대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영향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힙합 프로듀서들 중 누구를 다뤄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이 딜라로 정하고 그의 작업실을 그리게 된 거죠. 제이 딜라가 집에서 작업하는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문제는 MPC 같은 장비는 알아보기가 쉽지만 그 외에 다른 장비들을 사진만으로 구별해내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크닉스 1200 턴테이블 옆에 조그만한 DJ 믹서가 있습니다. 제이 라이프라고 써있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실 딱히 중요하지는 않은 장비죠. 이 뭐 샘플링 테크닉에 있어서 이 DJ 믹서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왠지 무슨 모델인지 너무 찾아내고 싶어져서 온갖 사진과 자료들 그리고 이퀴먼트 그 뮤지션의 이퀴먼트를 알려주는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이 딜라 사후에 그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사진에서 발견을 했죠. 그 사진에는 믹서의 형태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도 느낌이 파이오니어 DJ 믹서일 것 같아서 파이오니어 레거시 모델들 리스트들을 쭉 보면서 일일이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네요. 그 모델은 DJM300이라는 2채널 믹서였죠. 별것도 아닌데 매우 뿌듯했습니다. 딜라가 입고 있던 스투시 티셔츠는 로고가 원래는 앞에 그려져 있었지만 제가 그린 각도가 뒷면이 더 많이 보이는 각도였기 때문에 앞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근데 등판을 그냥 하얗게만 그리게 되면 이 그래도 아이코닉한 스투시 티셔츠를 꼭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걸 꼭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등판에다 그냥 옮겨 그리게 됐어요. MPC 3000을 조작 중인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인스턴트 펑크의 I Got My Mind Made Up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칸이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윗칸 안쪽에 그려놓은 것은 최초의 발명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음기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축음기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것을 제일 가운데 그렸고요. 에밀 베를리너의 그라모폰도 베를리너 본인과 함께 그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라모폰들이 발전하면서 유명해진 모델들을 하나씩 전시하듯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보다 제일 재밌게 그렸던 것이 월리처 1015라고 하는 주크박스인데요. LP들이 여러 장 내장되어서 서로 교환해가면서 앨범을 틀 수 있게 만든 기계죠. 그러니까 주크박스라고 하면 돈 넣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기계. 펍 같은 곳에 두고 동전을 넣으면 음악을 틀어주는 기계. 이걸 그리면서 이 LP 주크박스의 유명한 모델과 원리 등을 알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구식 테크놀로지인데 원리도 복잡하고 고장도 잘 날 것 같고 요즘에 쓰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계라 관심을 많이 두진 않았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기계더라고요. 생긴 게 너무 예뻐서 그리는 내내 진짜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빈티지 모델들을 팔고 있는 곳들이 종종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게 음향 장비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 머신 기계를 파는 그런 곳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빈티지 월리처 1015를 그런 곳에서 팔고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40몇 년도에 나온 기계다 보니까 이게 잘 정비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는 부르는 게 값인 경우더라고요. 거의 2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셈이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What can I tell you to make you see just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to me? If you don't get it, then I'll explain. You know you're driving me insane. Gonna flip, hip, lose my grip, hip, hip. Gonna slip, hip. Take a trip, hip, hip. I tell you, baby, my sweet love child, the things you're doing, girl, you drive me wild. You've kept me waiting for too much time. Can't hold much longer, babe, I lose my mind. Gonna flip, hip, lose my grip, hip, hip. Gonna slip, hip, take a trip, hip, hip. Listen, baby, don't keep me hanging on. I've been waiting for too long to love you. 이렇게 M44 스타크루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이야기들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의 우주선 그림도 좋지만 이 그림들을 쪼개서 책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커요. 나름의 교양적인 설명 부분도 높고 LP의 역사와 그로 인한 문화, 뮤지션 등을 담아내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고요. 이번 작업에서는 역대 제일 많은 사진 자료와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250장 되는 사진 자료와 위키피디아, 당시 매거진, 그리고 당시 기계의 운영 설명서, 여러 가지 인터뷰, 논문 등을 참고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클럽에서 DJ가 사용하는 M44 카트리지를 볼 때마다 이제는 만난 지 오래된 제 가족을 보는 것 같이 반가울 지경입니다. 슈어에서는 조속히 M44-7 스타일러스를 재출시하기 바랍니다. 수많은 DJ들과 음악 애호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